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최근에 세계사와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보다 더 재밌는 미스터리 문명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미스터리 문명 2탄입니다. 저자는 유튜브 채널 김반월의 미스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가사의한 유적을 남기고 갑작스레 사라진 고대 문명, 찬란했던 문명의 잃어버린 유적의 비밀, 우리가 늘 궁금해하던 이야기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모아이 석상과 스톤헨지, 아틀란티스 대륙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재밌는 이야기도 많으니까 직접 구매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읽다 보면 예전에 주말 아침에 했던 TV 프로 서프라이즈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잠들 시간이네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신이 남긴 흔적. 모아이 석상은 누가 세웠는가? 작은 섬에 기괴한 석상들. 172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야콥과 그의 선원들은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멀리서 봐도 눈에 띌 만큼 기이하게 작은 섬 하나를 발견한다. 저기에 원래 섬이 있었나? 글쎄, 지도에는 없는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고. 잠시 후 섬 가까이에 도착한 야콥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 당시 그가 작성한 항해 일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옮겨놨다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석상들이 섬 둘레를 따라 빼곡히 세워져 있고 그 개수는 무려 887개나 된다. 이곳은 정상적인 섬이 아니다. 야콥이 봤던 석상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생전 처음 보는 기괴한 광경에 조심스레 섬에 다가가 배를 정박했다. 행여나 섬 주민들이 야콥 일행을 적으로 인식하여 공격할지도 몰랐기에 야콥 혼자만 섬에 입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섬의 원주민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이미 해안가 근처에 살던 아이와 어른은 야콥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마중까지 나온 상태였다. 섬에는 총 5,000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야콥 일행은 오랜 항해 탓에 많이 지치기도 했고 아까 본 기괴한 석상들에 대해 조사도 할 겸 섬에서 며칠간 머무르기로 했다. 야콥은 주민들에게 석상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은 섬에 있는 석상들을 모아이라 부르며 숭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아이 석상의 기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대체 누가 수백 개나 되는 이 거대한 석상들을 태평양 한가운데 가져다 놓았단 말인가? 혹시 섬 주민들이 직접 석상을 세운 건 아닐까? 그렇다기엔 석상의 무게가 터무니없이 무거워 그럴 가능성은 작았다. 모아이 석상의 평균 높이는 5m, 무게는 약 15톤이다. 가장 무거운 석상은 무려 90톤에 육박한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모아이 석상은 기원 후 약 4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첨단 건축 기술과 운반술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 거대 석상을 887개나 만들고 운반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곳은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고립된 섬이다. 누군가 섬 밖에서 가져다 놓았을 리는 없다. 그럼 지금부터 모아이 석상의 미스터리에 꾸준히 제기되는 가장 유력한 가설 3가지를 알아보자. 종교 행위를 위해 주변국인 칠레에서 제작했다. 모아이 석상이 발견된 이스터 섬은 칠레의 관할 지역이고 887개의 석상 중 864개는 희한하게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마치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를 숭배하기 위한 표식처럼 보인다. 그럼 혹시 칠레에서 제작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당시 칠레의 기술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 암석의 운반 수단으로는 통나무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 돌을 얹어 운반하는 방식을 이용했는데, 문제는 이스터 섬에는 통나무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대신 2천만 그루의 야자수가 자라긴 했지만 아쉽게도 겉은 딱딱하고 속은 물렁물렁해 모아이 석상을 지탱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터 섬의 석상 중에는 해안가까지 미쳐 도달하지 못하고 운반 도중 쓰러져 버린 석상들도 적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이 석상들의 바닥 부분 테두리가 굴곡지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5톤짜리 복제품 석상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단 18명의 인원으로 운반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현재까지 나온 가설 중에는 해당 방식이 가장 유력하나, 이 역시 복제된 석상의 무게가 고작 5톤에 불과하다는 함정이 있다. 실제 모아이 석상의 무게는 최대 90톤에 육박한다. 모아이 석상을 만든 원주민 부족이 멸망했다. 현재는 황무지인 이스터 섬이지만 모아이 석상이 지어지던 당시에는 야자수가 2천만 그루나 있었을 만큼 빼곡한 정글이었다. 그런데 그 많던 나무와 정글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일부 환경학자들은 이스터 섬의 원주민들이 모아이 석상을 건설하기 위한 제작 도구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나무를 고갈시켰을 것이라고 말한다. 즉, 종교적 의식만을 위해 닥치는 대로 나무를 잘라대니 자연스레 이스터 섬의 과일은 메말랐고, 심지어 물고기를 잡을 뗏목조차 못 만들 지경에 이르니 식량이 부족해진 원주민들은 서로 사륙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후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들은 당시 간부를 상징했던 석상으로 타깃을 돌렸고, 석상의 눈과 모자를 훼손시켰다고 한다. 멸망한 원주민 부족이 모아이 석상을 만들었다는 가설이다. 모아이 석상은 외계인이 제작했다. 미스터리를 이야기할 때면 항상 단골에 나오는 이야기가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아니면 딱히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당대의 기술로는 90톤에 달하는 석상을 옮긴다는 게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기에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 제작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할지도 모른다. 무려 90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상들을 옮기고 조각했다는 것은 당시 원주민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일부 연구진은 이에 대한 해답을 외계인의 개입에서 찾고 있다. 먼 옛날, 이 섬을 방문했던 외계인들이 기념으로 가장 큰 모아이 석상을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당시 원주민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이 거대한 석상들이 외계인의 기술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거대한 석상들을 옮기고 조각한 것은
당시 원주민들의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의 기술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연구진은 이렇게 주장했다. 당대의 기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유물들이 외계인의 손길을 거쳤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불어 원주민들이 남긴 다른 유물들에서도 외계인의 흔적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작은 모아이 석상들도 이 지역을 떠난 외계인을 숭배하기 위해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떠나간 외계인을 숭배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작은 모아이 석상들을 세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이스터섬 모아이 석상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외계인 이론이 가장 유력한 가설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지, 과연 외계인 이론이 입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톤헨지의 정체. 영국에 있는 의문의 돌덩어리. 영국의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잘 알려진 스톤헨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고대 선사시대에 제작된 유적이다. 현재까지도 이 거대 돌덩이들을 도대체 누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돌 몇 개 놓여 있는 게 전부고 딱히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왜 세계 7대 불가사의야? 물론 규모로만 봤을 때는 다른 불가사의 유적들에 비해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구조 또한 매우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고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 불가사의함을 간주하는 기준이 유적 자체의 크기나 화려함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스톤헨지의 불가사의함은 단순히 유적 자체의 겉모습이 아닌 그 기능과 목적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이토록 스톤헨지에 열광하는 것일까? 스톤헨지는 조작된 유적이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스톤헨지의 낭설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스톤헨지가 고대에 만들어진 유적이 아닌 관광 사업 목적으로 현대에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믿기 힘든 이 낭설을 사람들은 왜 믿을까? 그 이유는 해당 조작설과 함께 제시된 몇 장의 사진들 때문이다. 다음의 사진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스톤헨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진만 보면 스톤헨지가 조작된 유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하지만 사실 이는 1958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유물 복구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밝혀졌으며 터무니없는 논란도 금세 일단락되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손상이 심했던 스톤헨지의 암석들을 콘크리트와 철근을 이용해 보강 작업을 실시했고 무너졌던 삼석탑을 크레인으로 다시 세운 것이 사람들에게 와전되며 스톤헨지는 조작된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낭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애초에 1910년대에 찍힌 스톤헨지의 사진도 존재하는데 1950년대에 제작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듯 간단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아직도 스톤헨지가 조작된 유물이라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스톤헨지는 천체 관측소였다. 외계인이 만든 것이다. 아더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마술사 멀린이 만든 것이다. 등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로 인정받고 있는 주장은 바로 이 스톤헨지가 고대에 사용하던 일종의
천체 관측소라는 것이다. 스톤헨지의 중심부에는 삼석탑이라는 돌이 하나 놓여 있고 그곳에서 북동 방향으로 약 35m 떨어진 지점에 힐스톤이라 불리는 거대한 암석이 하나 세워져 있다. 이 힐스톤과 삼석탑의 배열이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진알의 일출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이 이 학설의 근거다. 천체 관측소라면 굳이 큰 거석들을 이용해서 만들 이유는 없지 않나? 저런 거석을 옮겨오는 것도 일일 텐데. 그렇지 않다. 고대인들이 가졌던 천문대의 상징성을 단순히 현대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현대인에게 있어 천체를 관측한다는 것은 그저 과학이라는 한 가지 학문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 밤하늘의 전체는 숭배의 대상이자 신앙 그 자체였다. 즉, 고대의 천문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닌 종교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먼 옛날, 약하디 약한 인간들에게 어두운 밤은 정말이지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고 눈부신 햇살과 함께 아침을 몰고 오는 태양은 고대인들에게 신이나 다름없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태양은 신으로 추앙받았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들에게 태양은 수호신이었고 힐스톤은 수호신을 숭배하기 위해 정밀하게 계산되어 만들어진 기념비인 것이다. 스톤헨지는 당시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높은 천문 지식을 뽐내며 제작한 일종의 신전이 아니었을까. 스톤헨지는 여성의 성적 상징물을 표현한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가설로 영국의 한 의학협회에서 제기한 주장이다. 성적 상징물이라니 제목이 조금 이상한데?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인지라 제목만 보면 처음엔 헉하고 놀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학술적이고 그럴싸한 주장이니 안심하길 바란다. 그래서 성적 상징물이라는 게 뭔데? 먼저 스톤헨지를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자. 산부인과 의사가 제시한 논문에 따르면 위에서 내려다본 스톤헨지의 모습이 여성의 생식기 모양과 굉장히 흡사한데 이는 곧 생명을 창조하는 대지의 어머니를 상징한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고대 사회에서는 태양을 아버지, 대지를 어머니로 섬겼다. 또한 대지의 어머니는 다른 말로 만물의 어머니라고도 불렸다. 여기서 잠깐 당시 고대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당연히 그들의 의식주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동물과 식물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그 모든 동식물을 대지의 어머니가 창조한다고 믿었다. 산부인과 의사가 주장하는 스톤헨지는 고대인의 삶에서 가장 절대적이었던 동식물을 탄생시킨 생명의 문을 의미하는 건축물이자 대지의 어머니를 숭배하며 만든 일종의 종교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스톤헨지의 양끝에 존재하는 거친 암석과 매끄러운 암석이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이 가설도 꽤 그럴싸하지 않은가. 스톤헨지의 힐스톤이 하진날 떠오르는 태양과 일직선상에 놓인 것 또한 아버지인 태양과 어머니인 대지가 짝을 이루는 합의를 상징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아무튼 스톤헨지가 그 무엇이 됐든 무언가를 숭배하기 위해 제작된 종교적인 건축물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의 추측이다. 차크몰에게 인간의 심장을 바쳐라.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신전, 엘 카스티오. 마야 문명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당시 천문학과 수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문명을 구축했던 마야는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신성함이라는 명목하에 아주 잔악했던 풍습으로도 유명하다. 멕시코, 유카타 반도에 있는 치첸 이트사에는 마야인의 고도화된 문명을 알려주는 수많은 건축물이 남아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도시 심장부에 우뚝 솟아있는 엘 카스티오라는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정교하게 건축된 엘 카스티오는 당시 마야 문명의 고도화된 천문학과 수학적 지식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선 엘 카스티오의 4개 면에는 신전으로 오르는 계단이 각각 존재하는데 이 계단의 개수는 한 면당 94개이며 총 364개다. 여기에 신전으로 통하는 최상단의 계단 1개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365개가 된다. 바로 마야인이 엘 카스티오의 계단을 통해 일련의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당시의 천문학적 지식으로 연간 일수를 알고 있다니 놀라운 사실이다. 하지만 엘 카스티오의 실상을 알게 되면 마냥 감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거북하기까지 하다. 엘 카스티오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었으며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바로 인간이었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들만의 신성한 의식을 위해 365개의 계단을 강박적으로 건축한 마야 문명과 엘 카스티오를 살펴보면 공포스러움까지 느껴진다. 명예로운 죽음이냐, 개 죽음이냐. 마야인의 천문학적이고 치밀한 설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엘 카스티오에는 매년 봄과 가을에만 나타나는 형상이 있다. 농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춘분이 되면 피라미드에는 마치 뱀의 신 쿠쿨칸이 내려오는 듯한 형상이 만들어진다. 마야인은 이것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자 인신공양을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마야인 모두는 성스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제물이 되고 싶어 했을까? 엘 카스티오의 맞은편을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맞은편에는 공놀이를 위한 커다란 구기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느 구기 종목과 마찬가지로 골대에 골을 넣는 간단한 경기가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구기장은 단순한 여가를 위해 마련된 곳이 아닌 목숨을 바치기 위한 곳이었다. 치첸 이트사에 춘분이 찾아오면 구기 경기가 시작된다. 승자에게는 마야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 수여된다. 바로 인신공양의 제물이 될 기회다.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경기를 일부러 패배하면 되지 않나? 애석하게도 경기에서 패배한 이들은 즉시 처형되었다. 마야에서 가장 명예로운 죽음과 말 그대로의 개죽음이 바로 경기장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더욱 구기 경기에 참여한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뛸 수밖에 없었다. 차크몰에게 심장을 바쳐라. 인신공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엘 카스티오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전사의 신전이 있다. 그곳에는 1000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전 꼭대기에는 차크몰 석상을 확인할 수 있다. 차크몰은 마야가 숭배했던 비의 신이다.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날 때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국위 대회가 개최했고 경기의 승자는 차크몰 석상 위에 눕혀 심장을 꺼낸 뒤 차크몰에게 바치며 의식을 치렀다. 잔인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신공양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다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존재한다. 과연 마야의 지배층은 단순히 풍요를 위해 그리고 안녕을 위해 신에게 인신공양을 행했을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천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우주를 꿰뚫어 볼 만큼 영리했던 마야의 지배층이 과연 기상상태 하나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인신공양을 했다는 것에 의구심마저 든다. 어쩌면 마야의 지배층은 종교의식이 아닌 공포 정치를 위해 인신공양을 이용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목숨마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각인되었을 건 분명하다. 통치자가 죽음의 공포를 통해 하층민을 세뇌하기란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치첸 이트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엘 카스티요의 지하에는 숨겨진 동굴이 하나 있다. 정교하게 지어진 건물 아래 뜬금없이 위치한 동굴은 최근까지도 입구를 찾는 탐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비밀스러운 동굴의 입구가 발견된다면 잔악무도하게 이루어진 인신공양의 현장을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치첸 이트사에는 명예의 전당도 존재한다. 이름하여 촌판틀리 재단으로 이곳은 인신공양이 된 재물을 기르기 위해 세워졌으며 당시 마야인의 가장 큰 명예는 촌판틀리 재단에서 자기 얼굴이 새겨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지금이라도 그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하늘에서만 보이는 그림. 외계인이 찍은 도장. 유물.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예부터 전해져 온 모든 유물에는 당시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와 그 시대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 담겨 있다. 하지만 세상이 어찌 그리 정합하기만 하겠는가? 간혹 이러한 유물의 정의를 모조리 깨트려버리는 신비한 유물들도 발견되곤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페루의 나스카 문양이다. 나스카 문양은 지상에 펼쳐진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들로 마치 외계인이 큰 도장으로 여기저기 꾹꾹 찍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나스카 문양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고대 나스카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지만 당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와 수준 높은 정교함 때문에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주장도 많다. 아무리 큰 그림이라도 무한한 노동력과 시간만 들이면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단순히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부터는 이 나스카 라인이 정확히 무엇이며 이곳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길래 세계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48km에 육박하는 기괴한 선의 정체. 1939년 미국은 페루의 고대 문명을 조사하기 위해 비행기로 나스카 지역 상공을 둘러보던 중 지상에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 이게 뭐야? 믿을 수 없어. 비행기 활주로인가? 태평양과 안데스 산맥 사이에 있는 나스카 대평원에 무려 수백 미터에 달하는 200여 개의 기하학적 그림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일직선으로 그어진 천여 개의 선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당시 비행하던 파일럿의 말에 따르면 거대한 그림도 그림이지만 최장 48km에 달하는 기괴한 선들의 모습이 더욱 소름 끼쳤다고 한다. 그것들은 그림 위를 가로지르기도 하고 선들끼리 서로 겹치기도 하면서 굉장히 난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나스카 평원에 그려진 기괴한 그림들과 선들의 명칭을 각각 발견된 지명을 본떠서 그림은 나스카 문양, 선은 나스카 라인으로 명명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이름 지었다는 것은 곧 나스카에 담긴 미스터리도 총 두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원전 600년경에 나스카 문양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먼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나스카 문양의 평균 크기는 대략 200m 정도다. 이게 실감이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200m면 축구장을 두 개를 합쳐놓은 길이와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눈으로 보면서 그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늘을 날지 않는 이상 땅에서는 절대 이 그림들을 확인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나스카 문양이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고대에는 누구도 이 그림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천천히 감으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당장 종이와 펜을 가져와서 눈을 감은 채 그림을 그려봐라. 그 작은 종이에 그리는 그림조차도 눈을 감게 되면 엉망진창일 것이다. 그런데 이 문양들의 크기는 무려 200m다. 기원전 600년에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그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일까? 설령 그려냈다고 한들 본인들은 완성된 그림을 확인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 이러한 그림을 수백 개나 제작한 것일까?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림의 제작 방식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기원전 600년에 이미 비행 기술이 존재했다. 역사에는 세계 최초의 비행체가 1800년대에 발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나스카 문양이 제작될 당시 이미 하늘을 나는 열기구가 존재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근거로 고대 나스카인들의 무덤에서 자주 발굴되는 뛰어난 직물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실제 나스카인들이 사용하던 천들은 무려 현대의 낙하산 소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은 기밀성을 가졌다. 이는 당시에 만약 나스카인이 열기구의 작동 원리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사용했던 천으로도 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각각의 나스카 문양 주변에는 열기구의 화덕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들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그 안에 있던 돌들에서는 불을 피운 흔적까지 검출됐다. 물론 뛰어난 직조술을 가지고 주변에 불을 피운 흔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열기구를 사용했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하지만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인류 최초의 비행체는 1800년대가 아닌 그보다 2300년이나 앞선 기원전 600년경이 된다. 나스카 문양은 확대법을 사용했다. 나스카 문양의 제작 방식으로는 또 한 가지 가설이 있다. 바로 확대법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확대법이란 처음에는 작은 그림부터 시작해 점차 점진적으로 그림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크게는 그릴 수 있겠지만 정확한 선은 못 긋지 않나.
정확한 선을 그려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올곧은 일직선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넉넉한 양의 말뚝과 밧줄만 준비하면 된다. 컴퍼스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말뚝에 끈을 연결해서 컴퍼스처럼 중심점을 활용하면 곡선이 가능하고, 말뚝과 말뚝 사이에 끈을 연결하면 정확한 직선 또한 가능하다. 1. 먼저 말뚝을 꽂아 작은 그림을 그린다. 2. 그 후 박혀있는 말뚝들을 각각이 향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크기만큼 확대해서 다시 꽂는다. 3. 이후 확대해서 꽂은 말뚝들의 사이를 끈으로 연결해 그림을 그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 이론적으로는 축구장만한 그림도 정확히 그려낼 수 있다. 하지만 확대법을 이용해 우여곡절 끝에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비행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 그림을 확인하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다. 수백 개의 모든 그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려냈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는 그림을 저녁에 걸쳐 그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스카 라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스카 라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사실이 많지 않다. 오히려 학자들도 나스카 문양보다는 나스카 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나스카 문양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성을 가지는 데 반해 나스카 라인의 수많은 선은 명확한 목적 없이는 제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스카 라인은 그림이 아니라 선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들을 굳이 저렇게 제작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다. 과연 이 선들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 그 의미와 용도를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도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외계인들이 사용하던 활주로였을 것이다.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옮겨 그린 것이다. 직조술의 패턴을 크게 그린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하다. 특히 이 선들이 상공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점은 더욱 의문을 자아낸다. 과연 누구를 위해 거대한 선들을 만들었을까? 외계인을 위한 활주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 연구원은 이런 추측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근거 없이 제기된 가설에 불과했다. 결국 나스카 라인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신비로운 선들의 의미와 용도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의미도 없는 선들을 상공에서만 확인할 수 있게 제작한 것을 보면 정말 외계인을 위한 활주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바닷속에 잠든 피라미드, 수중도시, 아틀란티스. 혹시 바닷속 깊이 잠들어 있는 고대 도시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바로 아틀란티스일 것이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중도시 아틀란티스의 위치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해저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 중 아틀란티스와 가장 흡사한 곳을 마침내 찾아냈다. 2001년 7월 쿠바의 어느 서부 해안에 해양연구원 폴과 폴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음파 탐지기를 통해 수중을 탐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둘은 수면에서부터 약 700m 아래에 있는 인위적인 석조 구조물을 발견한다. 부부의 위대한 발견에 미국의 BBC 뉴스는 쿠바 서부 심해에 잠든 지하 도시를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했고, 그렇게 세상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다. 세계의 거대한 피라미드. 당시 폴 부부는 캐나다와 쿠바의 공동협력 프로젝트 팀 ADC에 속해 있었는데, ADC의 주요 목적은 쿠바의 구아나하카비 베스 반도의 해안을 중점적으로 탐사하는 것이었다. 폴 부부는 음파 탐지기에 걸린 인공 구조물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심해까지도 탐사가 가능한 최첨단 로봇 소나 스캔을 수중으로 투입해 해당 해저 지역을 면밀하게 촬영했다. 소나 스캔의 촬영을 기다리는 것도 잠시, ADC팀은 촬영된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심 700m에는 세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함께 대칭을 이루고 있는 여러 화강암 구조물이 담겨 있었고, 이는 흡사 도시의 형태와 같았다. 해저 도시를 발견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물이었다. 특히 해저 피라미드는 지상에 있는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보다 거대했으며 구조물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무언가가 해저 도시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천천히 가라앉게 만든 것처럼 말이다. 해저 도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심 700m에 있는 해저 도시가 온전한 형태와 배열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심지어 학계에서는 거대한 석조물들이 700m까지 가라앉기 위해서는 지질학적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5만 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 문명의 역사를 빗대어 보았을 때 터무니없는 수치였다. 황당한 유적의 등장에 일부 전문가는 운석 충돌이나 지각 변동과 같은 재난에 의한 침몰을 말하였지만, 기록된 역사에는 어디에서도 재난에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다 지질학자 아클레이는 해저 도시가 지상에서 건설된 게 아닌 해저에서 지어졌다고 주장하며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와 쿠바 해저 도시의 연관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빙하기 말 급격한 수면 상승으로 인해 여러 도시가 바다에 잠기고 육지는 순식간에 수장된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의 기록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틀란티스로 가는 길. 실제 빙하기 말 해수면의 높이는 현재 대비 120m가량 낮았기에 아클레인의 주장은 꽤 신빙성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앤드루 콜린스의 아틀란티스로 가는 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여러 고고학적 문헌과 신화를 조합해보면 아틀란티스는 카리브해의 쿠바 지역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 신화에 등장하는 문구 뱀의 사람들이 동쪽의 아스틀란에서 건너와 7개의 동굴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는데 라는 대목의 동굴은 쿠바의 푼타델 에스테 동굴을 가리킨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카타 반도에 직경 200km에 달하는 운석 구덩이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아틀란티스가 운석 충돌로 인해 수장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카리브해의 홍수 신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오랜 달이 부서지고 바다가 몰려들었다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현재 쿠바의 수중 피라미드가 자리한 해저 도시는
아틀란티스의 잔재라고 불린다. 아틀란티스와 가장 흡사한 형태를 지닌 해저 도시는 정말 아틀란티스가 맞을까? 아니면 5만 년도 훨씬 이전에 고도로 발달했던 문명이 수장되어 잠들어 있던 것일까?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 우리는 대서양을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아틀란틱 오션이라 부른다. 대서양의 이름에서 익숙한 단어를 하나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아틀란티스다. 이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는 어떻게 지구의 가장 큰 5개의 바다 중 하나인 대서양의 이름에 붙여졌으며 현대에도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것일까?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 최초로 아틀란티스를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다. 그는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라는 책을 통해 아틀란티스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득한 옛날,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강대한 세력을 누리던 아름다운 섬, 위대한 전쟁 기술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발 아래 둔 대제국은 훌륭한 문화마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 역시 도덕적 부패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벌로 바다에 삼켜져 멸망하고 말았다. 플라톤은 글의 말미에 섬의 위치를 헤라클레스의 기둥, 즉 현대의 지브롤터 해협에 있다 적었다.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는 자신의 조상 솔론에 의해 전해 내려져 왔으며 솔론은 고대 이집트의 한 신관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틀란티스는 사실인가 허구인가?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지금까지도 실존 여부에 대해 많은 학자의 의견이 갈린다. 사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진위 논쟁은 고대에서부터 자주 일어났던 일이었다. 한 예로 아틀란티스를 최초로 이야기한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아틀란티스는 이상적인 국가를 강조하기 위함이며 대중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허구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지난 1975년에는 아틀란티스가 사실인가 허구인가라는 제목의 국제 심포지엄이 열려 전 세계의 학자가 모여 갑론을박을 펼치며 연구를 진행했으나 아직 현대 기술과 과학으로도 아틀란티스의 실존 여부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 강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섬은 물론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지배해 풍부한 자원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는 아틀란티스는 하루아침에 바다로부터 집어삼켜져 행적을 알 수 없는 섬이 되었다. 우리는 이 섬에 대한 단서를 아프리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하라의 눈. 2018년 10월 미국의 한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에 세상은 다시금 떠들썩해졌다. 영상에는 아틀란티스가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금 공개하는 이곳은 맨눈으로는 절대 확인이 불가능하며 오직 우주에서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사진 역시 우주에서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며 이곳이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플라톤이 묘사했던 아틀란티스의 모습이 기억나는가? 그리고 그가 지목한 사하라의 눈을 보도록 하자. 한눈에 봐도 비슷한 둘의 모습. 특히 플라톤의 묘사처럼 동심원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세 개의 바다로 나누어져 있다. 심지어 북쪽에는 거대한 산이, 남쪽에는 물이 흐르고 통로마저 존재하고 심지어 주변 지리마저
동일한 모습이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둘의 크기를 주목해보자.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의 크기는 127 스타디아다. 1 스타디아는 현대 수치로 환산하면 약 185m가 되어 127 스타디아는 총 지름 23.5km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의 눈은 위성 사진을 통해 길이를 측정해 봤을 때 그 지름이 정확히 23.5km가 나온다. 즉, 아틀란티스와 동일한 지름을 가진 것이다. 아틀란티스는 바다 아래에 가라앉았는데 사하라는 사막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흥미로운 건 사하라 사막이 아틀란티스가 존재하던 당시에는 사막이 아니었단 사실이다. 많은 학자는 사하라 사막의 수많은 모래가 과거 바다에서 기원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 근거로 사하라 사막에는 유독 바다에서 형성되는 석회암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과 심지어 문제의 사하라의 눈에 있는 지형에서는 수많은 해양 생물의 화석까지 발견된다는 점이 그 이유다. 이렇듯 수많은 증거 속에서도 아틀란티스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그리고 사하라의 눈, 그 밖의 수많은 곳에서 아틀란티스는 자신이 여기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흔적을 남긴 UFO. UFO의 흔적, 엔젤 헤어. 만약 천사의 흔적이 있다면 이것과 똑같지 않았을까? 은백색으로 빛나는 얇은 비단실과 같은 이것은 대지에 닿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에 그 누구도 간직할 수 없다. 신이 남긴 흔적. 모아이 석상은 누가 세웠는가? 작은 섬에 기괴한 석상들. 172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야콥과 그의 선원들은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멀리서 봐도 눈에 띌 만큼 기이하게 작은 섬 하나를 발견한다. 저기에 원래 섬이 있었나? 글쎄, 지도에는 없는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고. 잠시 후 섬 가까이에 도착한 야콥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 당시 그가 작성한 항해 일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옮겨놨다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석상들이 섬 둘레를 따라 빼곡히 세워져 있고 그 개수는 무려 887개나 된다. 이곳은 정상적인 섬이 아니다. 야콥이 봤던 석상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생전 처음 보는 기괴한 광경에 조심스레 섬에 다가가 배를 정박했다. 행여나 섬 주민들이 야콥 일행을 적으로 인식하여 공격할지도 몰랐기에 야콥 혼자만 섬에 입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섬의 원주민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이미 해안가 근처에 살던 아이와 어른은 야콥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마중까지 나온 상태였다. 섬에는 총 5,000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야콥 일행은 오랜 항해 탓에 많이 지치기도 했고 아까 본 기괴한 석상들에 대해 조사도 할 겸 섬에서 며칠간 머무르기로 했다. 야콥은 주민들에게 석상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은 섬에 있는 석상들을 모아이라 부르며 숭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아이 석상의 기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대체 누가 수백 개나 되는 이 거대한 석상들을 태평양 한가운데 가져다 놓았단 말인가? 혹시 섬 주민들이 직접 석상을 세운 건 아닐까? 그렇다기엔 석상의 무게가 터무니없이 무거워 그럴 가능성은 작았다. 모아이 석상의 평균 높이는 5m, 무게는 약 15톤이다. 가장 무거운 석상은 무려 90톤에 육박한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모아이 석상은 기원 후 약 4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첨단 건축 기술과 운반술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 거대 석상을 887개나 만들고 운반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곳은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고립된 섬이다. 누군가 섬 밖에서 가져다 놓았을 리는 없다. 그럼 지금부터 모아이 석상의 미스터리에 꾸준히 제기되는 가장 유력한 가설 3가지를 알아보자. 종교 행위를 위해 주변국인 칠레에서 제작했다. 모아이 석상이 발견된 이스터 섬은 칠레의 관할 지역이고 887개의 석상 중 864개는 희한하게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마치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를 숭배하기 위한 표식처럼 보인다. 그럼 혹시 칠레에서 제작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당시 칠레의 기술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 암석의 운반 수단으로는 통나무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 돌을 얹어 운반하는 방식을 이용했는데, 문제는 이스터 섬에는 통나무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대신 2천만 그루의 야자수가 자라긴 했지만 아쉽게도 겉은 딱딱하고 속은 물렁물렁해 모아이 석상을 지탱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터 섬의 석상 중에는 해안가까지 미쳐 도달하지 못하고 운반 도중 쓰러져 버린 석상들도 적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이 석상들의 바닥 부분 테두리가 굴곡지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5톤짜리 복제품 석상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단 18명의 인원으로 운반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현재까지 나온 가설 중에는 해당 방식이 가장 유력하나, 이 역시 복제된 석상의 무게가 고작 5톤에 불과하다는 함정이 있다. 실제 모아이 석상의 무게는 최대 90톤에 육박한다. 모아이 석상을 만든 원주민 부족이 멸망했다. 현재는 황무지인 이스터 섬이지만 모아이 석상이 지어지던 당시에는 야자수가 2천만 그루나 있었을 만큼 빼곡한 정글이었다. 그런데 그 많던 나무와 정글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일부 환경학자들은 이스터 섬의 원주민들이 모아이 석상을 건설하기 위한 제작 도구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나무를 고갈시켰을 것이라고 말한다. 즉, 종교적 의식만을 위해 닥치는 대로 나무를 잘라대니 자연스레 이스터 섬의 과일은 메말랐고, 심지어 물고기를 잡을 뗏목조차 못 만들 지경에 이르니 식량이 부족해진 원주민들은 서로 사륙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후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들은 당시 간부를 상징했던 석상으로 타깃을 돌렸고, 석상의 눈과 모자를 훼손시켰다고 한다. 멸망한 원주민 부족이 모아이 석상을 만들었다는 가설이다. 모아이 석상은 외계인이 제작했다. 미스터리를 이야기할 때면 항상 단골에 나오는 이야기가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아니면 딱히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당대의 기술로는 90톤에 달하는 석상을 옮긴다는 게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기에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 제작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할지도 모른다. 무려 90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상들을 옮기고 조각했다는 것은 당시 원주민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일부 연구진은 이에 대한 해답을 외계인의 개입에서 찾고 있다. 먼 옛날, 이 섬을 방문했던 외계인들이 기념으로 가장 큰 모아이 석상을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당시 원주민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이 거대한 석상들이 외계인의 기술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거대한 석상들을 옮기고 조각한 것은 당시 원주민들의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의 기술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연구진은 이렇게 주장했다. 당대의 기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유물들이 외계인의 손길을 거쳤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불어 원주민들이 남긴 다른 유물들에서도 외계인의 흔적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작은 모아이 석상들도 이 지역을 떠난 외계인을 숭배하기 위해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떠나간 외계인을 숭배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작은 모아이 석상들을 세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이스터섬 모아이 석상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외계인 이론이 가장 유력한 가설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지, 과연 외계인 이론이 입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톤헨지의 정체. 영국에 있는 의문의 돌덩어리. 영국의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잘 알려진 스톤헨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고대 선사시대에 제작된 유적이다. 현재까지도 이 거대 돌덩이들을 도대체 누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돌 몇 개 놓여 있는 게 전부고 딱히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왜 세계 7대 불가사의야? 물론 규모로만 봤을 때는 다른 불가사의 유적들에 비해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구조 또한 매우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고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 불가사의함을 간주하는 기준이 유적 자체의 크기나 화려함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스톤헨지의 불가사의함은 단순히 유적 자체의 겉모습이 아닌 그 기능과 목적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이토록 스톤헨지에 열광하는 것일까? 스톤헨지는 조작된 유적이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스톤헨지의 낭설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스톤헨지가 고대에 만들어진 유적이 아닌 관광 사업 목적으로 현대에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믿기 힘든 이 낭설을 사람들은 왜 믿을까? 그 이유는 해당 조작설과 함께 제시된 몇 장의 사진들 때문이다. 다음의 사진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스톤헨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진만 보면 스톤헨지가 조작된 유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하지만 사실 이는 1958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유물 복구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밝혀졌으며 터무니없는 논란도 금세 일단락되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손상이 심했던 스톤헨지의 암석들을 콘크리트와 철근을 이용해 보강 작업을 실시했고 무너졌던 삼석탑을 크레인으로 다시 세운 것이
사람들에게 와전되며 스톤헨지는 조작된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낭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애초에 1910년대에 찍힌 스톤헨지의 사진도 존재하는데 1950년대에 제작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듯 간단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아직도 스톤헨지가 조작된 유물이라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스톤헨지는 천체 관측소였다. 외계인이 만든 것이다. 아더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마술사 멀린이 만든 것이다. 등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로 인정받고 있는 주장은 바로 이 스톤헨지가 고대에 사용하던 일종의 천체 관측소라는 것이다. 스톤헨지의 중심부에는 삼석탑이라는 돌이 하나 놓여 있고 그곳에서 북동 방향으로 약 35m 떨어진 지점에 힐스톤이라 불리는 거대한 암석이 하나 세워져 있다. 이 힐스톤과 삼석탑의 배열이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진알의 일출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이 이 학설의 근거다. 천체 관측소라면 굳이 큰 거석들을 이용해서 만들 이유는 없지 않나? 저런 거석을 옮겨오는 것도 일일 텐데. 그렇지 않다. 고대인들이 가졌던 천문대의 상징성을 단순히 현대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현대인에게 있어 천체를 관측한다는 것은 그저 과학이라는 한 가지 학문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 밤하늘의 천체는 숭배의 대상이자 신앙 그 자체였다. 즉, 고대의 천문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닌 종교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먼 옛날, 약하디 약한 인간들에게 어두운 밤은 정말이지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고 눈부신 햇살과 함께 아침을 몰고 오는 태양은 고대인들에게 신이나 다름없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태양은 신으로 추앙받았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들에게 태양은 수호신이었고 힐스톤은 수호신을 숭배하기 위해 정밀하게 계산되어 만들어진 기념비인 것이다. 스톤헨지는 당시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높은 천문 지식을 뽐내며 제작한 일종의 신전이 아니었을까. 스톤헨지는 여성의 성적 상징물을 표현한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가설로 영국의 한 의학협회에서 제기한 주장이다. 성적 상징물이라니 제목이 조금 이상한데?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인지라 제목만 보면 처음엔 헉하고 놀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학술적이고 그럴싸한 주장이니 안심하길 바란다. 그래서 성적 상징물이라는 게 뭔데? 먼저 스톤헨지를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자. 산부인과 의사가 제시한 논문에 따르면 위에서 내려다본 스톤헨지의 모습이 여성의 생식기 모양과 굉장히 흡사한데 이는 곧 생명을 창조하는 대지의 어머니를 상징한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고대 사회에서는 태양을 아버지, 대지를 어머니로 섬겼다. 또한 대지의 어머니는 다른 말로 만물의 어머니라고도 불렸다. 여기서 잠깐 당시 고대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당연히 그들의 의식주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동물과 식물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그 모든 동식물을 대지의 어머니가 창조한다고 믿었다. 산부인과 의사가 주장하는 스톤헨지는 고대인의 삶에서 가장 절대적이었던 동식물을 탄생시킨 생명의 문을 의미하는 건축물이자 대지의 어머니를 숭배하며 만든 일종의
종교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스톤헨지의 양끝에 존재하는 거친 암석과 매끄러운 암석이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이 가설도 꽤 그럴싸하지 않은가. 스톤헨지의 힐스톤이 하진 날 떠오르는 태양과 일직선상에 놓인 것 또한 아버지인 태양과 어머니인 대지가 짝을 이루는 합의를 상징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아무튼 스톤헨지가 그 무엇이 됐든 무언가를 숭배하기 위해 제작된 종교적인 건축물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의 추측이다. 차크몰에게 인간의 심장을 바쳐라.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신전 엘 카스티오. 마야 문명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당시 천문학과 수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문명을 구축했던 마야는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신성함이라는 명목하에 아주 잔악했던 풍습으로도 유명하다. 멕시코, 유카타 반도에 있는 치첸 이트사에는 마야인의 고도화된 문명을 알려주는 수많은 건축물이 남아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도시 심장부에 우뚝 솟아있는 엘 카스티오라는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정교하게 건축된 엘 카스티오는 당시 마야 문명의 고도화된 천문학과 수학적 지식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선 엘 카스티오의 4개 면에는 신전으로 오르는 계단이 각각 존재하는데 이 계단의 개수는 한 면당 94개이며 총 364개다. 여기에 신전으로 통하는 최상단에 계단 1개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365개가 된다. 바로 마야인이 엘 카스티오의 계단을 통해 1년의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당시의 천문학적 지식으로 연간 일수를 알고 있다니 놀라운 사실이다. 하지만 엘 카스티오의 실상을 알게 되면 마냥 감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거북하기까지 하다. 엘 카스티오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었으며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바로 인간이었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들만의 신성한 의식을 위해 365개의 계단을 강박적으로 건축한 마야 문명과 엘 카스티오를 살펴보면 공포스러움까지 느껴진다. 명예로운 죽음이냐, 개죽음이냐. 마야인의 천문학적이고 치밀한 설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엘 카스티오에는 매년 봄과 가을에만 나타나는 형상이 있다. 농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춘분이 되면 피라미드에는 마치 뱀의 신 쿠쿨칸이 내려오는 듯한 형상이 만들어진다. 마야인은 이것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자 인신공양을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마야인 모두는 성스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제물이 되고 싶어 했을까? 엘 카스티오의 맞은편을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맞은편에는 공놀이를 위한 커다란 구기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느 구기 종목과 마찬가지로 골대에 골을 넣는 간단한 경기가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구기장은 단순한 여가를 위해 마련된 곳이 아닌 목숨을 바치기 위한 곳이었다. 치첸 이트사에 춘분이 찾아오면 구기 경기가 시작된다. 승자에게는 마야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 수여된다. 바로 인신공양의 제물이 될 기회다.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경기를 일부러 패배하면 되지 않나? 애석하게도 경기에서 패배한 이들은 즉시 처형되었다. 마야에서 가장 명예로운 죽음과 말 그대로의 개죽음이 바로 경기장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더욱 국위 경기에 참여한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뛸 수밖에 없었다. 차크몰에게 심장을 바쳐라. 인신공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엘 카스티오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전사의 신전이 있다. 그곳에는 1000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전 꼭대기에는 차크몰 석상을 확인할 수 있다. 차크몰은 마야가 숭배했던 비의 신이다.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날 때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국위 대회가 개최했고, 경기의 승자는 차크몰 석상 위에 눕혀 심장을 꺼낸 뒤 차크몰에게 바치며 의식을 치렀다. 잔인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신공양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다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존재한다. 과연 마야의 지배층은 단순히 풍요를 위해, 그리고 안녕을 위해 신에게 인신공양을 행했을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천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우주를 꿰뚫어 볼 만큼 영리했던 마야의 지배층이 과연 기상상태 하나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인신공양을 했다는 것에 의구심마저 든다. 어쩌면 마야의 지배층은 종교의식이 아닌 공포 정치를 위해 인신공양을 이용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목숨마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각인되었을 건 분명하다. 통치자가 죽음의 공포를 통해 하층민을 세뇌하기란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치첸 이트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엘 카스티오의 지하에는 숨겨진 동굴이 하나 있다. 정교하게 지어진 건물 아래 뜬금없이 위치한 동굴은 최근까지도 입구를 찾는 탐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비밀스러운 동굴의 입구가 발견된다면 잔악무도하게 이루어진 인신공양의 현장을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치첸 이트사에는 명예의 전당도 존재한다. 이름하여 촌판틀리 재단으로 이곳은 인신공양이 된 재물을 기르기 위해 세워졌으며, 당시 마야인의 가장 큰 명예는 촌판틀리 재단에서 자기 얼굴이 새겨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지금이라도 그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하늘에서만 보이는 그림. 외계인이 찍은 도장. 유물.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예부터 전해져 온 모든 유물에는 당시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와 그 시대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 담겨 있다. 하지만 세상이 어찌 그리 정합하기만 하겠는가? 간혹 이러한 유물의 정의를 모조리 깨트려버리는 신비한 유물들도 발견되곤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페루의 나스카 문양이다. 나스카 문양은 지상에 펼쳐진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들로 마치 외계인이 큰 도장으로 여기저기 꾹꾹 찍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나스카 문양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고대 나스카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지만, 당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와 수준 높은 정교함 때문에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주장도 많다. 아무리 큰 그림이라도 무한한 노동력과 시간만 들이면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단순히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부터는 이 나스카 라인이 정확히 무엇이며 이곳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길래 세계 7대 불가 사이라 불리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48km에 육박하는 기괴한 선의 정체. 1939년 미국은 페루의 고대 문명을 조사하기 위해 비행기로 나스카 지역 상공을 둘러보던 중 지상에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 이게 뭐야? 믿을 수 없어. 비행기 활주로인가? 태평양과 안데스 산맥 사이에 있는 나스카 대평원에 무려 수백 미터에 달하는 200여 개의 기하학적 그림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일직선으로 그어진 천여 개의 선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당시 비행하던 파일럿의 말에 따르면 거대한 그림도 그림이지만 최장 48km에 달하는 기괴한 선들의 모습이 더욱 소름 끼쳤다고 한다. 그것들은 그림 위를 가로지르기도 하고 선들끼리 서로 겹치기도 하면서 굉장히 난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나스카 평원에 그려진 기괴한 그림들과 선들의 명칭을 각각 발견된 지명을 본떠서 그림은 나스카 문양, 선은 나스카 라인으로 명명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이름 지었다는 것은 곧 나스카에 담긴 미스터리도 총 두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원전 600년경에 나스카 문양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먼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나스카 문양의 평균 크기는 대략 200m 정도다. 이게 실감이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200m면 축구장을 두 개를 합쳐놓은 길이와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눈으로 보면서 그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늘을 날지 않는 이상 땅에서는 절대 이 그림들을 확인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나스카 문양이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고대에는 누구도 이 그림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천천히 감으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당장 종이와 펜을 가져와서 눈을 감은 채 그림을 그려봐라. 그 작은 종이에 그리는 그림조차도 눈을 감게 되면 엉망진창일 것이다. 그런데 이 문양들의 크기는 무려 200m다. 기원전 600년에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그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일까? 설령 그려냈다고 한들 본인들은 완성된 그림을 확인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 이러한 그림을 수백 개나 제작한 것일까?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림의 제작 방식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기원전 600년에 이미 비행 기술이 존재했다. 역사에는 세계 최초의 비행체가 1800년대에 발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나스카 문양이 제작될 당시 이미 하늘을 나는 열기구가 존재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근거로 고대 나스카인들의 무덤에서 자주 발굴되는 뛰어난 직물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실제 나스카인들이 사용하던 천들은 무려 현대의 낙하산 소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은 기밀성을 가졌다. 이는 당시에 만약 나스카인이 열기구의 작동 원리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사용했던 천으로도 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각각의 나스카 문양 주변에는 열기구의 화덕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들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그 안에 있던 돌들에서는 불을 피운 흔적까지 검출됐다.
물론 뛰어난 직조수를 가지고 주변에 불을 피운 흔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열기구를 사용했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하지만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인류 최초의 비행체는 1800년대가 아닌 그보다 2300년이나 앞선 기원전 600년경이 된다. 나스카 문양은 확대법을 사용했다. 나스카 문양의 제작 방식으로는 또 한 가지 가설이 있다. 바로 확대법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확대법이란 처음에는 작은 그림부터 시작해 점차 점진적으로 그림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크게는 그릴 수 있겠지만 정확한 선은 못 긋지 않나. 정확한 선을 그려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올곧은 일직선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넉넉한 양의 말뚝과 밧줄만 준비하면 된다. 컴퍼스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말뚝에 끈을 연결해서 컴퍼스처럼 중심점을 활용하면 곡선이 가능하고 말뚝과 말뚝 사이에 끈을 연결하면 정확한 직선 또한 가능하다. 1. 먼저 말뚝을 꽂아 작은 그림을 그린다. 2. 그 후 박혀있는 말뚝들을 각각이 향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크기만큼 확대해서 다시 꽂는다. 3. 이후 확대해서 꽂은 말뚝들의 사이를 끈으로 연결해 그림을 그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 이론적으로는 축구장만한 그림도 정확히 그려낼 수 있다. 하지만 확대법을 이용해 우여곡절 끝에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비행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 그림을 확인하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다. 수백 개의 모든 그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려냈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는 그림을 저녁에 걸쳐 그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스카 라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스카 라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사실이 많지 않다. 오히려 학자들도 나스카 문양보다는 나스카 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나스카 문양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성을 가지는 데 반해 나스카 라인의 수많은 선은 명확한 목적 없이는 제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스카 라인은 그림이 아니라 선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들을 굳이 저렇게 제작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다. 과연 이 선들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 그 의미와 용도를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도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외계인들이 사용하던 활주로였을 것이다.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옮겨 그린 것이다. 직조술의 패턴을 크게 그린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하다. 특히 이 선들이 상공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점은 더욱 의문을 자아낸다. 과연 누구를 위해 거대한 선들을 만들었을까? 외계인을 위한 활주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 연구원은 이런 추측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근거 없이 제기된 가설에 불과했다. 결국 나스카 라인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신비로운 선들의 의미와 용도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의미도 없는 선들을 상공에서만 확인할 수 있게 제작한 것을 보면 정말
외계인을 위한 활주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바닷속에 잠든 피라미드, 수중도시, 아틀란티스. 혹시 바닷속 깊이 잠들어 있는 고대 도시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바로 아틀란티스일 것이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중도시 아틀란티스의 위치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해저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 중 아틀란티스와 가장 흡사한 곳을 마침내 찾아냈다. 2001년 7월, 쿠바의 어느 서부 해안에 해양연구원 폴과 폴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음파 탐지기를 통해 수중을 탐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둘은 수면에서부터 약 700m 아래에 있는 인위적인 석조 구조물을 발견한다. 부부의 위대한 발견에 미국의 BBC 뉴스는 쿠바 서부 심해에 잠든 지하 도시를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했고, 그렇게 세상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다. 세계의 거대한 피라미드. 당시 폴 부부는 캐나다와 쿠바의 공동협력 프로젝트 팀 ADC에 속해 있었는데, ADC의 주요 목적은 쿠바의 구아나하카비 베스 반도의 해안을 중점적으로 탐사하는 것이었다. 폴 부부는 음파 탐지기에 걸린 인공 구조물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심해까지도 탐사가 가능한 최첨단 로봇 소나 스캔을 수중으로 투입해 해당 해저 지역을 면밀하게 촬영했다. 소나 스캔의 촬영을 기다리는 것도 잠시, ADC 팀은 촬영된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심 700m에는 세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함께 대칭을 이루고 있는 여러 화강암 구조물이 담겨 있었고, 이는 흡사 도시의 형태와 같았다. 해저 도시를 발견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물이었다. 특히 해저 피라미드는 지상에 있는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보다 거대했으며 구조물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무언가가 해저 도시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천천히 가라앉게 만든 것처럼 말이다. 해저 도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심 700m에 있는 해저 도시가 온전한 형태와 배열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심지어 학계에서는 거대한 석조물들이 700m까지 가라앉기 위해서는 지질학적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5만 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 문명의 역사를 빗대어 보았을 때 터무니없는 수치였다. 황당한 유적의 등장에 일부 전문가는 운석 충돌이나 지각 변동과 같은 재난에 의한 침몰을 말하였지만, 기록된 역사에는 어디에서도 재난에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다 지질학자 아클레이는 해저 도시가 지상에서 건설된 게 아닌 해저에서 지어졌다고 주장하며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와 쿠바 해저 도시의 연관 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빙하기 말 급격한 수면 상승으로 인해 여러 도시가 바다에 잠기고 육지는 순식간에 수장된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의 기록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틀란티스로 가는 길. 실제 빙하기 마을 해수면의 높이는 현재 대비 120m가량 낮았기에 아클레인의 주장은 꽤 신빙성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앤드루 콜린스의 아틀란티스로 가는 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여러 고고학적 문헌과 신화를 조합해보면 아틀란티스는 카리브해의 쿠바 지역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 신화에 등장하는 문구 뱀의 사람들이 동쪽의 아스틀란에서 건너와 7개의 동굴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는데 라는 대목의 동굴은 쿠바의 푼타델 에스테 동굴을 가리킨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카타 반도의 직경 200km에 달하는 운석 구덩이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아틀란티스가 운석 충돌로 인해 수장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카리브해의 홍수 신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오랜 달이 부서지고 바다가 몰려들었다 해도 나오는 내용이다. 현재 쿠바의 수중 피라미드가 자리한 해저 도시는 아틀란티스의 잔재라고 불린다. 아틀란티스와 가장 흡사한 형태를 지닌 해저 도시는 정말 아틀란티스가 맞을까? 아니면 5만 년도 훨씬 이전에 고도로 발달했던 문명이 수장되어 잠들어 있던 것일까?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 우리는 대서양을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아틀란틱 오션이라 부른다. 대서양의 이름에서 익숙한 단어를 하나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아틀란티스다. 이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는 어떻게 지구의 가장 큰 5개의 바다 중 하나인 대서양의 이름에 붙여졌으며 현대에도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것일까?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 최초로 아틀란티스를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다. 그는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라는 책을 통해 아틀란티스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득한 옛날,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강대한 세력을 누리던 아름다운 섬, 위대한 전쟁 기술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발 아래 둔 대제국은 훌륭한 문화마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 역시 도덕적 부패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벌로 바다에 삼켜져 멸망하고 말았다. 플라톤은 글의 말미에 섬의 위치를 헤라클레스의 기둥, 즉 현대의 지브롤터 해협에 있다 적었다.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는 자신의 조상 솔론에 의해 전해 내려져 왔으며 솔론은 고대 이집트의 한 신관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틀란티스는 사실인가 허구인가?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지금까지도 실존 여부에 대해 많은 학자의 의견이 갈린다. 사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진위 논쟁은 고대에서부터 자주 일어났던 일이었다. 한 예로 아틀란티스를 최초로 이야기한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아틀란티스는 이상적인 국가를 강조하기 위함이며 대중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허구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지난 1975년에는 아틀란티스가 사실인가 허구인가라는 제목의 국제 심포지엄이 열려 전 세계의 학자가 모여 갑론을박을 펼치며 연구를 진행했으나 아직 현대 기술과 과학으로도 아틀란티스의 실존 여부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 강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섬은 물론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지배해 풍부한 자원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는 아틀란티스는 하루아침에 바다로부터 집어삼켜져 행적을 알 수 없는 섬이 되었다. 우리는 이 섬에 대한 단서를 아프리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하라의 눈. 2018년 10월 미국의 한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에
세상은 다시금 떠들썩해졌다. 영상에는 아틀란티스가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금 공개하는 이곳은 맨눈으로는 절대 확인이 불가능하며 오직 우주에서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사진 역시 우주에서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며 이곳이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플라톤이 묘사했던 아틀란티스의 모습이 기억나는가? 그리고 그가 지목한 사하라의 눈을 보도록 하자. 한눈에 봐도 비슷한 둘의 모습. 특히 플라톤의 묘사처럼 동심원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세 개의 바다로 나누어져 있다. 심지어 북쪽에는 거대한 산이, 남쪽에는 물이 흐르고 통로마저 존재하고 심지어 주변 지리마저 동일한 모습이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둘의 크기를 주목해보자.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의 크기는 127 스타디아다. 1 스타디아는 현대 수치로 환산하면 약 185m가 되어 127 스타디아는 총 지름 23.5km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하라의 눈은 위성 사진을 통해 길이를 측정해 봤을 때 그 지름이 정확히 23.5km가 나온다. 즉, 아틀란티스와 동일한 지름을 가진 것이다. 아틀란티스는 바다 아래에 가라앉았는데 사하라는 사막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흥미로운 건 사하라 사막이 아틀란티스가 존재하던 당시에는 사막이 아니었단 사실이다. 많은 학자는 사하라 사막의 수많은 모래가 과거 바다에서 기원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 근거로 사하라 사막에는 유독 바다에서 형성되는 석회암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과 심지어 문제의 사하라의 눈에 있는 지형에서는 수많은 해양 생물의 화석까지 발견된다는 점이 그 이유다. 이렇듯 수많은 증거 속에서도 아틀란티스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그리고 사하라의 눈, 그 밖의 수많은 곳에서 아틀란티스는 자신이 여기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흔적을 남긴 UFO. UFO의 흔적, 엔젤 헤어. 만약 천사의 흔적이 있다면 이것과 똑같지 않았을까? 은백색으로 빛나는 얇은 비단실과 같은 이것은 대지에 닿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에 그 누구도 간직할 수 없다.